콜레라 팬데믹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콜레라는 여전히 지금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고 하죠. 우리가 콜레라에 대해서 무풍지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설사병으로 알려진 콜레라는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요? 콜레라를 설사병이라고 하죠. 설사가 주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겪는 설사가 아니에요. 쌀뜨물 같은 그러한 설사가 나오는데 하루에 20리터까지 나옵니다. 20리터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심한 탈수 증세가 나오죠. 그게 급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체액이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속에 전해질 균형이, 이온 균형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쇼크가 오고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나요? 원래 콜레라는 인도의 겐지스강 하류에 있는 벵골 지역이라고 있죠. 늪지대가 많이 있고 한 그 지역의 풍토병이었어요. 다른 지역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던 그러한 풍토병이었는데, 근대 이후에 서양이 진출을 하잖아요.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인도에 진출을 하고 특히 영국 같은 데서 진출을 하고 군대가 진출하면서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면서 콜레라에 감염된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상인들이 무역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 세계로 퍼뜨린 게 바로 콜레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20년대, 30년대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이렇게 했는데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현재도 7차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콜레라에 대한, 코로나19도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콜레라 팬데믹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콜레라는 여전히 지금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고 하죠. 가끔 외국에서 선박이 들어오면서 콜레라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몇 년 전에 있고 했는데 전혀 우리가 콜레라에 대해서 무풍지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자연재해가 일어난 지역, IT에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IT 지역에 이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이 지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많이 죽었지만 콜레라에 의해서도 또 많이 죽었거든요. 그거는 또 어디서 온 거냐면 네팔 지역에 있는 군인이 한 명이 걸린 게 IT 지역에 다 퍼뜨린 거예요. 특히 물이 안 좋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오염되고 뭐 이런 것이고, 사람들의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하면은 더 번질 수 있고 더 많이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도상국 이런 위생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콜레라입니다. 저서에서 지구온난화와 콜레라 확산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콜레라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태적인 거를 좀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콜레라는 생장하는데 좀 불리한 조건이 되면 휴면 상태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 데에 있냐면 동물성 플랑크톤에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특히 요광류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 동물성 플랑크톤 중에서도 요광류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성 플랑크톤에 붙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즉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이 생기면은 생장에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 기온이 올라가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막 번식을 하죠.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게 뭐예요? 동물성 플랑크톤이죠. 동물성 플랑크톤에 같이 더불어 사는 게 뭐예요? 콜레라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불어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급증을 하고 콜레라균도 번성을 하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균이 더 많아지고 감염시킬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즉 기후교란, 이게 바로 콜레라균을 더 퍼뜨리고 독성도 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후가 변화가 되면 우리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다른 동물보다도 훨씬 더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죠. 변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세균, 바이러스, 병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게 모두 뭐 사람한테 병을 일으킨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사람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새로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조류독감 같은 것도 있어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자체뿐만 아니라 기후교란이 철새의 이동 주기라든지 이동 장소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조류가 갖고 있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탄저균이 있어요. 탄저균 예가 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시베리아에서 어느 날 몇 년 전 얘기예요. 순록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봤더니 얘네들이 탄저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왜냐면 탄저균들이 지하 동토층에 그냥 있다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록들이 탄저균에 오염된 풀을 뜯어먹고 집단으로 폐사가 된 거죠. 탄저균은 사람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우리가 탄저 테러 다 알잖아요. 그만큼 지구온난화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세균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준다는 점, 변이에 영향을 준다는 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숙주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 또는 잠들어 있던 오래된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깨어나게 함으로써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 혹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미생물을 이용한 미래의 의료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는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생물과 같이 살아나가야 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생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는데 이미 많은 생명공학 기술들 이런 것들이 치료 기술들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미 세균에서 온 기술들이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유전공학 기술 중에 제한 효소라 그래서 DNA를 자르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미생물에서 온 거예요. 혹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미생물이 세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세균이 다른 것들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했을 때 세균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장치로서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특정 부위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술로 이용하고 있죠. 또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벤트라고 하는 과학자는 세균을 새로 만들었어요. 인공 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을 다 붙여가지고 텅 빈 세균에다가 넣어가지고 새로운 세균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용한 물질들을 그냥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작은 아주 필수적인 유전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만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거로는 세균 매개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몸에 있는 세포의 면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항암제를 전달하는 벡터, 운반체로서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 또 세균이 갖고 있는 독소라든지 효소가 있어요. 이게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균매개 암치료법인데 이게 지금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를 더 들자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한 치료 기술들이 여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분변 이식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똥인데 우리 몸속에 미생물의 분포에 의해서 질병들이 나타나고 한다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치료가 힘든 감염 질환 중에 대장에 CDP라고 하는 혐기성균, 즉 공기를 싫어하는,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어요. 그거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대장 질환이 있어요. 그거는 치료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치료하는 거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분변을 이식하는 방법을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요. 캡슐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시경을 갖고 집어넣고 하거든요. 이게 효과가 높다 그래요. 물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은행도 있어요. 좋은 분변들을 모아놓은 은행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의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질환들이 생긴다는 뇌질환도 마찬가지고 당뇨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것들은 미생물이 가지고 내는 어떤 제2차 대사 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대사 산물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이럼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댕기열, 말라리아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다른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인데 이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이 모기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말라리아나 댕기열은 모기에 의한 질환이거든요. 들어가면 성별을 바꾸거나 모기에 성별을 바꾸거나 아니면 모기를 죽이거나 해요. 그러니까 이 볼바키아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세균인데 볼바키아라고 하는 세균을 갖고 있는 모기를 풀어가지고 그것들이 많아지면은 말라리아나 댕기열을 확 줄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감염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는 그것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거의 당해오다가 19세기 말 때는 백신을 개발했고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항생제를 개발하면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게 되긴 했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항생제 내성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듯이. 그러나 그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볼 때 그것만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고 제어할 수 있고 또 다른 질환들 또 우리 인류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